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혜입니다.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갑작스럽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6시간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이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후에 44년 만에 벌어진 것입니다. 계엄령 후 총칼을 든 군인들의 무차별한 학살과 진압을 경험한 기성세대에게는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고, 또 계엄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선진 국민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후퇴를 목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숙 감찰부장에 따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만일 육사였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쓰지도 않는 그 쿠데타라는 단어를 쓴 건 결국 윤석열이 가진 권력욕과 출세에 대한 그 욕망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검사 때부터 쿠데타를 입에 올렸던 윤석열은 최근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논란이 계속되자 참모진 앞에서는 확 계엄해버릴까라고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전시 상황이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극심한 그 비상사태가 있을 때나 쓰는 그 계엄을 마치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니 윤석열과 여권 관계자가 밝힌 그 계엄령 이유를 보면 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민주당 하나를 겁박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고 무력 사용까지 계획한다는 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이 지금 조폭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들로 인해서 언제 또다시 계엄이 터질지도 모르고 또 계엄을 위해서 북한과 국지도발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일이죠. 1997년에 이회창이 자신이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당 측에서 북한에게 휴전선에서 무력 시위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총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러한 정치 안보 리스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는 계속 추락하고 또 대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을 남발한 그 윤석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오늘은 계엄령이 무엇이고 또 그 윤석열의 계엄령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령에는 비상계엄 그리고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계엄령이 총 17번이었고요. 윤석열 계엄령을 포함하면 18번인데요.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하여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엄 지역의 행정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그 자체가 재판이 되었던 여러 행정 업무가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되어야 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습니다. 계엄 후 때로는 그 경우에 따라 민간을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거나 사법권을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휘두를 수도 있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계엄령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 대통령에 의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을 남용하는 순간 대통령의 독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계엄의 선포 과정은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의결은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4조 1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11조 1항 그리고 2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계엄법과 헌법에 따라서 그러면 윤석열 계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12월 3일 밤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때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그리고 총리, 현재 공석인 여가부 장관 제외하고요. 장관급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와서야 비상계엄 선포라는 설명을 듣게 됐고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윤석열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하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제 12월 3일 그때에 한참 이제 감사원장 탄핵부터 시작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했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탄핵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가 됐고 윤석열이 곧바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때 윤석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공산 세력의 위협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후 11시 4분에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경찰이 완전 통제를 하게 됐고요. 이때 경찰이 이중차벽을 놓게 되면서 국회에 출입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주변으로 경찰들이 완전 배치가 된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11시 25분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포고령 제1호를 공표하게 됩니다. 박안수 총장에 따르면 앞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후에 자신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밝혔고, 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포고령이 이미 작성돼 있었고 박안수 자신은 초안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박안수의 입장을 표명한 것 뿐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12월 4일 오전 12시 7분에 1공수 특전여단 그리고 707 특임대, 그 다음 수방사 특임대 등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시 22분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를 하게 됐고요. 계엄군들이. 자, 김선호 국방차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 다음 실탄과 총을 구비한 계엄군이 헬기 내에서 목적지가 서울 국회의사당이고 임무는 계엄사 포고령 위반자 체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계엄군들이 서울 공역 통제에 걸리게 되면서 국회 진입이 지체가 됐고요. 이미 많은 시민과 야당 의원들은 계엄 소식을 접한 다음에 국회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12시 45분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는 사이에 12시 49분이죠. 12시 49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국힘 의원 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당사에 있었고요. 1시 1분에 제적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2시간 3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됐습니다. 이후 계엄군은 철수를 하게 되죠.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지만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1시간 지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통보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에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침묵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4시 30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면서 공식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 비상계엄에는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요건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시, 사변 또는 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 있어야 계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쳐들어왔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북한과 전쟁 중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엄청난 무슨 국민들이 움직일 수 없을 조차 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아주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더욱이 윤석열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등 공직자 탄핵, 그리고 뭐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어서 뭐 행정부 마비된다, 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에 따라서 어려워지게 될 그 상황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상황인 거지 지금 당장 발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헌법이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상황들을 대비해서 미리 계엄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헌법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윤석열이 말한 그 비상계엄 사태 요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절차적 요건을 보게 되면 헌법 제89조에 따른 계엄 선포 후에 국회 통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국회 통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포함한 계엄 관련자들은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를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들을 보게 되면요.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휘하 신군부의 그 비상계엄 조치가 폭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르면 윤석열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국회나 정당의 권한이나 활동 자유를 한정시킨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77조 3항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하고 뭐 언론, 출판, 결사 뭐 이런 자유들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자유를 한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국회나 정당이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정 짓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포고령 1호에서 1번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까지 금하면서 처단한다고까지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위헌적인 포고령으로 입법부를 협박했으니 폭동이라는 겁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다라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 역시 폭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윤석열이 내린 그 불법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박정희 유신 체제 계엄 그리고 11.6 사태 때의 포고령과 달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윤석열 자신에 반하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또 윤석열 자신에 대해서 이제껏 반대하고 대항해왔던 그 민주당 외 추가로 모든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독재 정권 때처럼 군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현한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껏 수구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승만, 전두환, 그리고 박정희 말년 때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찬탈해서 국민들을 억압한 그 방법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부패한 수구 기득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중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라오스 그런 국가들처럼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과 같이 후퇴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작금의 상황을 지지한다고 그 SNS에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는
뭐 박종철 국힘 부산 시의원이나 뭐 뮤지컬 배우 같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그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맞고 떳떳하다라고 하면은 글을 내리고 사과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왜 글을 내리고 사과를 합니까? 결국 자기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역사관이나 국가관이나 그런 관점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튀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센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글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도 문제이고, 또 그 불법 계엄령 사태 직후에 아무 분별력 없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 그 시위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은 그 윤석열 본인하고 명태균을 위시한 국힘 사람들입니까? 결국 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윤석열 본인의 여론 조작이 드러나고 또 김건희 공천 개입이 밝혀졌고 거기에다가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여론 조작이고 허위 선동이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 다음 3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조선일보나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곳에 장갑차가 갔다거나 계엄군이 통제를 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그 의도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자신에 반하는 것들, 반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불순 세력이고 체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4번.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국민들이 왜 집회를 하고 왜 시국선언을 엽니까? 거기에 공통된 주제는 바로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만 없다면 이런 집회와 시국선언은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는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 포고령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공의가 나온 것도 좀 의아하죠. 이 부분을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뭐 현재 정부랑 대립각에 있는 그 의료진들을 뭐 강제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무력 충돌 시에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진이 필요한데 지금 의료진이 의료 공백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두고 이 의료진들을 복귀하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에는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번 불법 계엄 때문에 여러 불편들이 더 가중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연말 모임 취소되고 있고 해외여행도 가기 어려워지게 됐고 자영업자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그리고 주식 하락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본인이 통치자로서의 어떤 역량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계엄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윤석열의 계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이것이 위법인지, 그리고 그 포고령에 있는 전문들을 보면서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려고 했었는지 그 의도들,
생각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용현 장관에게 수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냐라고 짚었습니다. 이때 김용현이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엄을 잡아뗐고요. 이후에도 계속 계엄 의혹을 부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계엄을 했죠. 그래서 대놓고 거짓말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동훈 그리고 국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조중동 등 그 수구 언론들도 모두 계엄을 극구 부인했고 괴담 선동이다라고 민주당을 아주 비판했었죠. 그렇지만 계엄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국민들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더니 이제 대놓고 국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사과만 하면 단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 공작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할 때는 언제고 실제로 계엄이 벌어졌을 때 그 계엄을 결국 대비를 못한 것이잖아요. 특히 국힘과 이 한동훈이나 혹은 그 의원들, 정부 기관들 결국에는 다 이 계엄을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나라가 특히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갑작스러운 계엄, 또 불투명한 탄핵의 향방, 또 다른 계엄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 언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될지 그 앞날이 캄캄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유일한 희망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나갔던 그 우리 국민들의 그 저항정신, 애국심이 이 어려운 시국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외칩시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맞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